특전사의 사격왕까지. 대한민국 군대의 유리천장을 깨고 창군 이래 탄생한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 장윤희의 이야기는 언제나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온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군복 앞섭에 달린 두 개의 별은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였죠. 하지만 장윤희의 진짜 자랑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21살 아들 장준혁이었습니다. 군인의 길을 선택한 아들을 바라보는 윤희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 5시 윤희는 이미 깨어나 준혁의 짐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병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손이 아들의 입대 날에는 떨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던 윤희는 천천히 다가가 사진 속 어린 준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죠. 사진 속 준혁은 2살, 5살, 10살, 18살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윤희만이 함께였습니다. 단 둘뿐인 가족이었죠. 엄마 일어나셨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윤희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들은 이미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거실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가 오늘부터 시작될 군 생활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잠은 잘 잤니? 오늘 큰날이네. 윤희의 말에 준혁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쌍둥이 동생 윤석과 너무도 닮아 윤희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준혁은 윤희가 차려놓은 아침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집밥이라며 꿀꺽꿀꺽 밥을 삼키는 모습에 윤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놀고 왔어요. 다들 제가 군대 간다고 놀래더라고요. 남자라면 당연한 건데. 윤희는 준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일인가요? 윤희에게 군대는 삶 그 자체였지만 아들에게는 잠시 지나갈 인생의 한 페이지였으면 했어요.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이제 데리러 오셨나 보네. 준혁은 벌떡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윤희는 현관문을 열었고 옆집 김 여사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 입대하는구나. 사단장 아들이 입대한다니 특별 대우 받겠네. 어디로 배치받는지 벌써 정해졌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준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윤희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들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훈련소부터 시작하는 거죠. 김 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싱글맘 사단장과 그녀의 아들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은 알지 못했죠. 윤희와 준혁은 차에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윤희의 생각은 24태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쌍둥이 남동생 윤석과 그의 아내 희정이 특전사 작전 중 순직했던 그날, 윤희는 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 준혁을 품에 안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동생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누나, 우리 아들 부탁해. 희정이도 못 돌아올 것 같아. 피투성이가 된 동생의 손을 붙잡고 윤희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는 조카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어요. 군인의 길을 걸으며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윤희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동생과 올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훈련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엄마, 꼭 멋진 군인이 돼서 돌아올게요. 엄마처럼요. 윤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영웅이 되지는 말아라.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다오. 윤희는 준혁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른 입대자들과 함께 훈련소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투스타 사단장이 아닌 그저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훈련소에서의 5주는 준혁에게 예상보다 쉽게 지나갔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어머니 장윤희를 생각하며 이겨냈어요.
훈련소 생활의 마지막 날, 준혁은 자대 배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방 부대 7번 사단 22연대로 배치받게 된 거죠. 준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자대에 도착한 첫날, 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중대장실 앞에 섰습니다. 중대장은 준혁의 신상명세서를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준혁 이등병, 부모님 직업이 뭐지?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특별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공무원입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입신병 명단을 확인하던 중 장준혁이라는 이름을 보고 상급자에게 문의했고 그가 여성 투스타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던 겁니다. 하병장, 이전 입병 데려가서 생활관 안내해. 중대장의 말에 서류를 정리하던 하병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하병장은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눈빛에 준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네, 중대장님. 이등병 따라와. 하병장을 따라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 준혁은 자신의 짐을 묵묵히 들고 걸었습니다. 하병장은 별다른 말 없이 앞장서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어요. 너 혹시 고위층 자제 아니냐?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정보를 흘린 걸까요?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하병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생활관에 도착해보니 다른 병사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병장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새끼 한 마리 왔다. 여기 특별한 놈이 왔어.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습니다. 준혁은 어색하게 목례를 하며 인사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장준혁 이등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취침 시간이 되자 하병장은 준혁의 침상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 부대에 온 걸 환영한다. 장준혁 이등병. 근데 말이야, 넌 특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준혁은 불안한 눈빛으로 하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병장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내일부터 너는 내 담당이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신고식인가 싶었어요. 모든 신병이 거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약속대로 4시에 일어나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병장은 준혁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다른 병사들의 빨래, 청소, 심지어 개인 물품 정리까지 준혁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준혁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시간,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저는 괜찮아요. 군 생활이 생각보다 재밌네요. 하지만 윤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너무 밝게 들리는 목소리, 그것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어요. 정말 괜찮은 거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병영 내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준혁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메시지에는 준혁의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사실과 함께 엄마 찬스 운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엄마, 내일 또 전화할게요. 준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병장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모든 것을 안다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병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준혁이 부대에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 하병장은 그를 창고로 불렀어요. 좁고 어두운 창고에는 하병장의 측근 상병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장준혁, 내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면서?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네. 하병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병장의 주먹이 준혁의 복부를 가격했어요. 갑작스러운 통증에 준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너 같은 놈이 특혜 받으려고 온 거 아냐? 하병장은 준혁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병장은 비웃었어요. 그리고 주변 상병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준혁에게 발길질을 했어요. 준혁은 몸을 웅크리며 견뎠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온몸이 아파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에는 보라색 멍이 가득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본 준혁은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같은 소대 병사 김일병이 준혁의 상태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너무하네. 이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해봤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넘어졌어요. 김일병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부대 내에서 이런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죠. 그날 오후 준혁은 소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소대장은 준혁의 얼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장준혁 이등병, 얼굴이 왜 그 모양이지?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하병장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누구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될 거야. 훈련 중에 넘어졌습니다. 소대장은 준혁을 잠시 바라보더니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알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그리고 내 어머니 이야기가 부대에 퍼졌더라. 문제 일으키지 마라. 알겠나? 준혁은 놀랐습니다. 소대장마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소대장이 그의 상태를 보고도 진짜 문제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대장실을 나온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한편 장윤희는 사단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희는 전화를 받았어요. 장윤희 사단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준혁이 배치된 부대의 연대장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윤희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단장님의 아드님이 저희 부대에 배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지요? 윤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도 준혁이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게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제 아들은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연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드님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곤란하니까요. 윤희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말은 마치 준혁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대 내에서 문제가 있다면 즉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윤희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준혁의 SNS 계정을 찾아보았어요. 평소 자주 글을 올리던 준혁이 최근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준혁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비공개 SNS 계정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마침내 하나를 찾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준혁의 마지막 글은 이랬어요.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엄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즉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 면회를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면회 날이 되었습니다. 장윤희는 평소와 달리 사단장 군복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 옷차림으로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사단장이 아닌 엄마로서 아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죠.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 윤희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면회실로 안내받은 그녀는 초조하게 준혁을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나도 준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면회 담당 병사에게 물어보려는 찰나 면회실 문이 열렸어요. 죄송합니다. 장준혁 이등병 나왔습니다.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은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준혁의 왼쪽 눈 주위는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볼에는 작은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아들.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억지로 웃으며 다가왔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윤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준혁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준혁은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윤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넘어졌어요. 훈련하다가. 윤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들이켰어요. 준혁의 손톱 밑은 피가 고여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려 했던 것처럼요. 준혁아, 제발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줘.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잖아.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그냥 군대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견뎌내야죠, 뭐. 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윤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가족들이 그들을 힐끗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준혁의 팔을 잡고 면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면회 시간이 아직. 윤희는 대답하지 않고 부대 뒤편 한적한 벤치로 준혁을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희는 준혁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이제 솔직히 말해줘.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하병장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매일 밤마다 창고로 불러서.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그녀의 아들이 그것도 군대에서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니. 투스타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이중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사단장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 찬스 쓴다고 놀림받기 싫었어요. 윤희는 준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준혁은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토해내듯이요. 윤희는 준혁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준혁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심해질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범죄야. 엄마가 반드시 바로잡을게. 면회 시간이 끝나고 윤희는 준혁을 부대 정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하며 윤희는 준혁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제부터는 사단장 장윤희가 아니라 내 엄마로서 행동할 거야. 약속할게.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윤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차에 오른 그녀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윤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국방부 인권조사단이죠? 장윤희 사단장입니다.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장윤희의 조사 요청 이후 준혁이 있는 부대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기류가 감돌았어요. 면회 다음 날 준혁은 갑자기 중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장준혁 2등병 다른 생활관으로 옮기기로 했다. 중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너무 특별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옮기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가 어머니의 면회와 관련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옮기면 됩니까? 지금 당장. 짐 정리해. 중대장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새로운 생활관은 준혁의 원래 소대와는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곳은 신병들보다는 곧 전역할 병사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준혁은 침상에 짐을 풀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병사들은 준혁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그 사단장 아들이래. 쉿 조용히 해. 문제 생기면 우리만 피해자야. 준혁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견뎌내야 했어요. 한편 준혁의 원래 생활관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병장은 준혁과 친하게 지내던 김일병을 창고로 불렀어요. 너 준혁이랑 뭐 얘기했어? 하병장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김일병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병장은 김일병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마. 분명 뭔가 있었을 거 아냐. 갑자기 사단장이 조사단을 보낸다는데. 김일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입 다물어. 네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다 알아낼 거야. 기억해,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기서 끝나야 해. 하병장이 떠난 후 김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모든 통신이 감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틀 후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갑작스러운 VIP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병사들은 생활관과 복도,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청소했어요. 간부들은 신경질적으로 병사들을 다그쳤습니다. 더 깨끗하게. 오늘 검열 결과에 따라 모두의 휴가가 결정된다고. 정오가 되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VIP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모든 병사들은 생활관 앞에 정렬했고 간부들은 앞에 서서 경직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차 한 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어요. 검은색 관용차에서 내린 인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윤희 사단장이었어요. 그녀는 완전 군장을 갖추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부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차렷. 연대장의 구령에 모든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윤희는 천천히 병사들 앞을 지나며 검열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준혁은 새 생활관 열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특별 인권 검열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근 몇몇 부대에서 가혹행위 사례가 보고되어 정군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 연대를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 연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사단장님, 저희 연대는 항상 병영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겠네요. 지금부터 국방부 인권조사단과 함께 무작위 면담과 시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윤희의 뒤에서 10명이 넘는 조사관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각각 다른 생활관으로 흩어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하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의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입 다물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장준혁 이등병 면담실로 와주세요.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관을 따라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하병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병장의 눈에는 위협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면담실에서 준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첫날부터 시작된 괴롭힘,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까지. 조사관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한 듯 말했어요. 김일병입니다. 그리고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윤희는 군 내부 수사팀과 국방부 감사관들이 부대 구석구석을 살피는 동안 연대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멍든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연대장님, 이런 상황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사단장님, 정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즉시 조치했을 겁니다. 윤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연대장이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니 더 큰 문제군요. 그때 문이 열리고 수사팀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주십시오. 수사팀장이 내민 태블릿에는 부대 내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준혁을 비롯한 몇몇 신병들을 괴롭히는 내용과 그것을 자랑하는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윤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채팅 내용 중에는 사단장 아들이라며 준혁을 조롱하는 메시지도 있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사팀장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몰래 찍힌 폭행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병사들 중 한 명이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하병장이 준혁의 머리를 벽에 밀어붙이고 협박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윤희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관련자 명단을 작성하고 즉시 분리 조치하십시오.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연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단장님,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윤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연대장님,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겁니까? 언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이에요. 조사관들이 하병장과 관련 병사들을 연행해왔습니다. 하병장은 윤희를 보자 비웃듯 웃었어요. 사단장님이 직접 오셨네. 아들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습니까? 윤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하병장,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군법회의에 회부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병장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사단장이라고 별거 있나요? 결국 자기 아들 챙기려고 권력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윤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던 눈빛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어요. 하병장,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줄게요. 나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입니다. 28년간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 헌신했죠. 그리고 장준혁은. 윤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조카입니다. 부모를 나라에 바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아이를 괴롭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군요. 하병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나는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군대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윤희는 잠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강인한 표정이 무너졌어요. 손을 불끈 쥐고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윤서가 미안해.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윤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얼굴을 씻고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던 수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모든 관련자 진술 확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본부로 이송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는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커서 군의관이 지금 상담 중입니다. 윤희의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직업적 태도를 유지했어요. 좋습니다. 모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부대 전체 쇄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모든 가해자들이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이제 조용했어요. 하병장과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군 검찰에 송치되었고 사건을 묵인했던 간부들은 인사조치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윤희는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준혁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준혁의 정신적 외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군병원 정신과 의사의 권고로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은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야 했죠. 들어가도 될까? 윤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있던 멍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윤희를 보자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왔네요. 준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윤희는 준혁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준혁아, 이제 괜찮니? 윤희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악몽은 아직 계속되지만 낮에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필요하대요.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너에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준혁이 궁금한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준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첩이었어요. 이 사진들을 본 적 있니? 윤희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봐요. 무슨 사진인데요? 윤희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윤희와 닮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준혁이 물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동생 장윤석이야. 내 쌍둥이 남동생이지.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정말 닮았습니다.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요. 난 삼촌이 있는지 몰랐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곳에는 윤석과 한 여자가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윤석이의 아내 김희정이야. 둘 다 특전사였지. 최고의 군인들이었어. 준혁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윤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윤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윤희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준혁아, 사실은 내가 너의 엄마가 아니란다. 윤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진짜 부모님은 내 동생 윤석이와 희정이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두 사람은 특수작전 중에 순직했어. 그날 윤석이가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너를 잘 키워달라는 거였어. 준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넌 결코 고아가 아니었어. 나는 내 고모지만 너를 진짜 내 아들처럼 사랑했단다. 그래서 모두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고 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휘몰아쳤어요. 이제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윤희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왜 가족 사진이 그렇게 적었는지. 그럼 제 부모님은 영웅이었군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부모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어. 특히 내 어머니 희정이는 여군으로서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했지. 그들은 네가 기억도 못할 때 세상을 떠났지만 넌 그들의 피를 이어받았어. 준혁은 사진첩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윤희도 함께 울었어요. 24년 동안 그들은 모자지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 관계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준혁이 물었어요. 윤희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특전사 부모님을 둔 아이로 자라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진실이 밝혀진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천천히 극복해 나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원래 부대가 아닌 새로운 부대였습니다. 모든 가해자들은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부대 내 적폐는 일소되었어요. 장윤희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군복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한쪽 가슴에 새로운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군내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휘장이었죠. 윤희는 준혁의 사건 이후 군 내부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고 국방부는 그녀에게 이 중책을 맡겼습니다. 준혁아, 준비됐니? 윤희가 준혁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단단해 보였고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윤희가 준혁에게 사실을 말한 날 그에게 준 유품이었습니다. 준혁의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네, 고모. 아니, 엄마. 준혁은 아직도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 난 항상 내 편이니까. 둘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각자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마침내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으셨죠? 부모님처럼 될까봐 두려우셨을 텐데. 윤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무척 두려웠어. 하지만 그건 네가 선택할 일이었으니까. 준혁은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 안에 흐르는 피가 그분들이 물려주신 것이니까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나 봐요. 운명처럼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부모님이 널 본다면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새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준혁이 희망한 곳이었어요. 특전사 훈련장과 가까운 부대였죠.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부대 앞에서 준혁은 윤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고 싶어요. 윤희가 상자를 열자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준혁의 금목걸이와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준혁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제 목걸이를 본떠서 만들었어요. 엄마가 제 엄마라는 우리 가족의 증표예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딱 맞았습니다. 엄마. 준혁이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부모님처럼 영웅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남긴 의무를 다하고 싶어요. 윤희는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널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계급장이었단다. 어떤 군사적 성취보다도 값진 일이었어. 준혁은 미소 지으며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윤희의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린 준혁의 모습과 오늘의 준혁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석과 희정의 모습도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우리 준혁이 잘 컸다. 고마워 누나. 바람소리 같은 윤석의 목소리가 윤희의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준혁이는 아주 잘 컸어. 이제 걱정 마. 윤희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부대를 떠나는 윤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군내 인권 개선, 가혹행위 근절, 건강한 병역 문화 조성까지.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온 약속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군부대 운동장을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국방부 주최 건강한 병역문화 우수부대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장윤희는 단상 위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가 이끈 인권보호특별위원회의 성과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 군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병역 내 가혹행위 신고는 68% 감소했고 부대 내 심리상담 시스템은 모든 사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중 속에는 준혁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병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 고모의 연설을 듣는 준혁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의 세부대 생활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병사가 되었고 최근에는 특전사 지원을 위한 예비훈련도 시작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윤희와 준혁은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어떻게 지내니? 윤희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아요. 지난주에는 특전사 예비훈련에서 1등으로 통과했어요. 윤희의 눈에 순간 불안이 스쳤지만 곧 자랑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존중했어요. 내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윤희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어요. 이제 그것은 그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만든 신병 멘토링 프로그램이 우리 연대에서 채택됐어요. 이제 모든 신병들은 선임병과 1대1로 연결되어 적응을 돕게 될 거예요. 윤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준혁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요. 지휘관님께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윤석과 희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니? 윤희가 물었어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께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이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국립현충원을 찾았어요. 장윤석과 김희정의 묘 앞에 선 준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희는 옆에서 그를 지켜보았어요. 준혁의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특전사 지원을 위해 쓴 지원서 사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어요. 두 분이 걸어가신 길을 저도 따라가려고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두 분이 못다 하신 삶을 제가 대신 살아드릴게요. 윤희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윤석과 희정이 그들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준혁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제가 진짜 부모님을 알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요. 윤희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이제 피보다 더 깊은 유대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 빛 속에서 윤희는 윤석과 희정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들은 자랑스럽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장에서의 영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영웅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였습니다.